그러니까 사실 헤드라인은 많이 올라갔죠. 예상보다도 훨씬 높게 네. 나왔고 이거를 주도한 거는 역시나 유가 쪽입니다. 근데 근원 쪽에서는 또 별일 없이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올라가는 건 부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리 코어를 강조해도 만약에 헤드라인에서 올라간 게 코어 쪽으로 전이가 돼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걱정거리인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전쟁으로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뭐 60불 가다가 80불로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120불로 네. 급등을 하고 거의 한 반년 정도 가버렸거든요. 작년은 또 더더군다나 금리도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낮았고 거기에 공급망 교란까지 겹쳤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과연 그때만큼의 전이가 일어날 것인가. 그게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된 거죠. 86번가 정광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많이들 이제 CPI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다 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의견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PPI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이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이틀 사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 관심 있게 보셨을 거는 CPI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CPI를 보시면서 약간 좀 혼돈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혼란이 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헤드라인은 재상승을 했는데 코어 쪽은 전년 동기 대비로 더 이제 좀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상승률이. 지난번 나오셨을 네.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정말 다행히 그렇게 네. 됐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그 중에서 둘 중에 뭘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코어 쪽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게 어찌 보면 요즘에는 데이터가 나오면 좀 해석학의 영역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디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이 주제를 누가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뭘 더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파월 의장 앞단에서는 그런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팀 라우스 기자가 어떻게 보느냐인데 그 이제 글 올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냥 코어 쪽에 중심을 맞춰서 코멘트를 하는 걸 보면 아 코어가 정말 중요하기는 한가 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코어 쪽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 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조금 높을 것이다라는 심리들이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IB들에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고, 근데 그냥 무료로 저희가 항상 볼 수 있는 자료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자료가 나오니까 그걸 보는데 그게 계속 해가지고서 실제 컨센 대비해서 좀 많이 높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표가 딱 되었을 때에는 나우캐스팅 대비해서는 한 0.2% 정도 더 낮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실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편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미 겁을 많이 줬잖아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다른 데에서 뭐 그것도 딴 데 아니라 지역 연은에서 낸 자료에서 그런 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근데 실제로 나왔을 때에는 뭐 약간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나우캐스팅보다는 좀 많이 낮으니까 좀 안도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 매를 맞는 게 사실 낫거든요. 요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엔 또 물가 나오는 게 PC 월말에 나올 거잖아요. PC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도 지금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 대비해 가지고서는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 한 0.2 정도가 지금 나우캐스팅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편안한 거죠. 조금 미스를 해도 위로 그래도 시장에서는 얼추 이런 심리도 좀 반영돼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CPI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괴상해요. 한쪽에서는 전월 대비가 약간 높은데 전년 동기 대비는 똑같고 반대로 전월 대비는 똑같은데 예상치하고 전년 동기 대비는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고 막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뭐 예상치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전월 대비가 맞으면 전년 동기도 맞아야지 왜 차이가 날까? 이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는 결국 전월 대비는 계절 조정치가 들어가요. 전년 동기 대비는 계절 조정치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계절 조정치가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약간의 추정치를 각각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월 대비 추정치가 맞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는 약간 다른 서로 간에 약간씩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IB들이 추정을 할 때에도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고 그리고 요번에 보시면은 전부 다 특히나 전년 동기 대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반올림해서 보잖아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근데 소수점 쭉 아랫자리까지 계산이 가능한데 원 지수를 보면 그게 거의 이제 반올림 했었을 때 그 경계선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4.349다. 네. 그러면은 4.3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4.3 해가지고서는 요게 이제 51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4.4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0.0 몇 %의 차이가 약간씩 더 높게 나온 거는 맞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다. 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저게 도대체 저렇게까지 차이를 봐야 되나 싶으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그냥 네. 시장의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이번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헤드라인을 볼 거냐 근원을 볼 거냐에서 근원 쪽에 더 초점이 맞춰졌었다. 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가만히 보다 보면은 좀 보고 싶은 걸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헤드라인 숫자가 어쨌든 좀 오른 건 맞잖아요. 그게 소폭이든 아니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조금 우려할 만한 어떤 언론에서는 기사들은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건 맞는데 어쨌든 근원을 조금 더 보고 시장의 영향이 그쪽에 좀 더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쪽으로 시장은 보고 싶은 마음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이런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중앙은행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보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작년 상반기 때 보시면은 유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때의 파월 의장이나 중앙은행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유가는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도 빼놨잖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통화 정책이라는 건데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사실 그 두 가지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타겟팅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정책을 쓰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유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한계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가장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정말로 뭐 100불, 200불 간다고 해가지고 그 본인들이 금리를 막 올려대면은 그러면은 유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정학적 요인을 비롯해가지고서 그런 거는 다른 요인들도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만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더더욱이나 근원 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뭐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이제 집값 관련된 주거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죠. 결국은 시차를 두고서 주거비에는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약간 엮일로 새는 그런 거긴 한데 중앙은행 쪽에서 자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자산 가격이 부담스럽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이번 인플레 사이클에서 보시면 집값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닷컴 버블이 올 때처럼 그때 당시에 의장처럼 뭐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은행가들은 근본적으로는 그쪽에 더 본인들의 정책이 유효성을 발휘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원 쪽을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이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어지는 게 궁극적으로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이쯤에서는 조금 비위기적으로 조금씩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뭐 아무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제 며칠 사이에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향후에 그 페드 와치에서 금리에 대한 확률이 있잖아요. 그것 자체들은 다 조금씩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지금 좀 있습니까? 9월은 동결적으로 거의 네, 기존 그렇습니다. 90% 이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 90% 이상이긴 했지만 네. 90% 초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번에 혹시나 데이터들이 좀 뜨겁게 나오면 인상할 확률이 거의 한 10% 가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이번에 CPI 나오면서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11월에 그다음에 12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도 확률이 조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중순 정도에 이게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해 가지고서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 네, 그러니까 CPI, PPI, 소매 판매 다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로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좀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던 배팅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결국에 뭘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에서 근원 쪽으로 일단은 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원에 대한 강조는 그 생산자 물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드라인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고 이거를 주도한 거는 역시나 그 이제 유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솔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반영된 게 보니까 전월 대비 여기는 20%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근원 쪽에서는 또 별일 없이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뭐 이제 중앙은행은 좀 더 근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높게 나온 게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면 작년 중순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CPI가 예상 대비 높게 나서 그때 9.1% 나올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연준이 그 이제 침묵 기간에 들어갔었을 때요. 그때가 이제 티밀하우스 기자회견이 힘을 발휘했던 때인데 그때 갑자기 기사를 탁 써버리거든요. 금리 이제 그 예상보다 더 올려야 되는 걸로 그때 기사를 써버리고 바로 시장 거기에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무 별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코어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냥 딱 이제 중점을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을 옮겨놓고 그렇게로 지금 연준도 생각하고 있어라고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시장이 점점 조금씩 순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오는 건 부담이다라는 거죠. 네. 유가 올라가는 건 부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리 코어를 강조해도 만약에 헤드라인에서 올라간 게 코어 쪽으로 전이가 돼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걱정거리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가장 직접적으로 유가가 올라간 게 물가에 영향 미치는 거를 CPI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에너지 그게 한 거의 7% 조금 안 되게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다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거는 가솔린입니다. 그게 한 3.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딴 데로 전이가 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가솔린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EIA에서 발표하는 평균 갤런당 가솔린 가격 데이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약간 후행해가지고서 CPI의 가솔린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게 단순하게 전이 되는 과정을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뭐 상품 가격도 시차를 두고 좀 올라가잖아요. 그 헤드라인을 올린다? 이건 어떤 과정으로 좀 단순하게 봐야 네, 됩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의 연료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에너지 쪽에서 가솔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요거는 이제 여과 없이 딱 반영이 되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모든 것들이 기름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뭐 이제 그 다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과연 여기까지도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느냐. 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서 티셔츠 가격이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느냐 그만큼 이게 이제 전이 과정이 남은 네. 것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전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게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유가 10%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면은 전체 옷 가격에서
기름이 차지한 비중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브랜드 가격이 더 큰 거 아니냐, 유통 마진이 큰 거 아니냐, 임대료가 차지한 게 큰 게 아니냐 하면은 쭉쭉 커트를 해보면은 되게 그게 좀 비중은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과연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다양한 또 비용 인하 요인이나 이런 거를,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야, 경기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옷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업체들이 오히려 못 올릴 수도 있는, 다른 데에서 뭐 약간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이 과정이 그대로 또 이게 이어지느냐라는 거는 시차를 두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전쟁으로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뭐 60불 가다가 80불로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120불로 네. 급등을 하고 거의 한 반년 정도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그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작년은 또 더더군다나 금리도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낮았고, 거기에 공급망 교란까지 겹쳤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과연 그때만큼의 전이가 일어날 것인가, 그게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된 거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은 이번에는 그 확인은 안 되네, 이렇게 해도 되니까 저희가 뭐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확신해가지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도 사실은 그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로 봐서는 전이는 안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정도로 그때 말씀드리는 거죠. 유가 상승의 이유와 지금의 이유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감산으로 인해서 조금 더 촉발된 게 큰데, 이게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뭐 공급망, 감산, 뭐가 더 힘을 좀 크게 발휘할까요? 사실 공급망 교란의 영향이 네. 이번 인플레 사이클에선 정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면 유가가 오르기 전부터 올라갔었어요. 21년도 4월부터 연준 목표치 대비 초과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빠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그 요인은 뭐였을까라고 해보면 그땐 공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때문에 가뜩이나 높아져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전쟁이 겹치면서 더 올라가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과연 정말 어디까지 반영이 돼 있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확하게 이거를 계산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예상을 정말 1년 뒤에 거 더 길게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인데, 다만 지금까지에서는 전이는 보이지 않는다인데, 사실 요거를 조금 선행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면 어디에서 확인이 되느냐 했을 때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가하고 특히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괴를 같이 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다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발표된 것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에도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배다르게 올라가는 게 안 나왔다라는 거죠. 유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아직은 이게 전이 되는 게 조금 몇 달 더까지도 괜찮은 것 아니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프레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거든요. 뭘 더 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에서는 안정적으로 2%로 물가가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단기적 움직임보다도 장기적으로 2%로 갈 거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숫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더 장기를 보지 않을까. 이게 또 이번에 헤드라인 대 코어처럼 싸우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미미함이 발견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에 글을 보면 이번에 나올 때 1년짜리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0.1%포인트 올라갔어요. 네. 월요일에 나온 게. 근데 3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0.1%포인트 내려갔거든요. 그걸 딱 같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단기는 살짝 올라갔는데 장기는 오히려 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속될 거다라 생각을 안 하거나 네. 혹은 다른 요인들에서 뭐 서비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징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냥 인플레이션이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지난 1, 2년이 독특했고 그 정도는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심리를 드디어 심리적으로 그런 이제 소비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약간 지금 지레짐작일 수도 있기는 네. 한데 앞으로는 또 이거 기대 인플레도 단기랑 장기 가지고서 또 나눠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도 표현이 나오는데 컵에 물이
반이나 찼다랑 반밖에 없네 같은 논쟁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서로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시장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인데 작년에는 정말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모를 정도로 겁이 나는 상황, 그리고 침체가 반드시 닥쳐버릴 것 같다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공포심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좋게 보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도 정말로 겁에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논란이 되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회를 조금 더 부여를 해주는 거죠. 아, 일단 지금 볼 때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하고 조금씩 그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어쨌든 되게 우려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느껴진 데가 좀 있으니 네. 좀 더 지나면 이게 안정화될 수 있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속 그걸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낙관론자가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들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장의 경우에 항상 악재들은 존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게 보일 수 있는 면, 나쁘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이 대체로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는 당장의 해소가 돼 있게 안 보이더라도 그 몇 달 지나야 해소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 너무 나쁘게는 안 보는 심리가 더 보통의 주식시장에는 장악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작용되는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티밀하우스 기자가 뭐 1년 기대 인플레, 3년 기대 인플레도 동시에 제시를 하고 뭐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 반밖에 안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약간 연준 내부의 분위기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뭔가 네. 약간 좀 고민이 많아진다. 양쪽으로 다 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고 의견이 갈라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연준 내에서도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전원 일치로 해가지고서 의견이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나봐야지 아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연준이 정말로 제대로 몇 년 뒤까지 다 알고 있으면 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실수도 나오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문가들도 분석하기가 어렵다인데 근데 양쪽에 이제 매파적인 거 비둘기적인 게 있으면은 결국은 종합해 가지고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올해에 대해 가지고서는 계속 추가 인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치 데이터를 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좀 디스인플레가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또 뜨거운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좀 남겨놓는데 그 뒤에 대해 가지고서는 요번에 이제 22도 결과가 나온 걸 보시면은 금리는 1회를 추가로 인상을 했는데 뭐 유로화는 약세로 가고 막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향후에 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 힌트를 성명서에다 강하게 제시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 향후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동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긴축을 많이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향후에는 조금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는 또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올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 심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제약적인 금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양다리 전략을 걸쳐가지고서 가는 것이다. 그게 내부에서도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가 저는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네. 11월, 12월에 추가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둘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점도표가 이번에도 또 공개가 이슈가 될 되잖아요. 텐데 네. 일단은 경제 전망에서 네. 아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올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반대로 근원 PC 물가는 오히려 좀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올려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보다 낮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좀 내리지 않을까. 그럼 시장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경기재가 속하야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이야 또 이럴 건데 그 다음에는 점도표로 들어갔을 때 올해 거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남겨놓는데
내년께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 거가 한 명 차이거든요. 네. 한 명이 내려오게 되면은 점도표가 내려와 버립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원래 이게 19명이 거기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현재 18명이 찍고 있었어요. 지난번까지는. 왜냐하면은 임명을 했지만은 그 최초의 히스패닉 계열의 연준 위원이 된 쿠글러 같은 경우에 정식 임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준이 됐죠. 통과됐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블라드가 원래 매파였었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블라드가 퇴임을 했고, 그리고 임시직으로 들어온 이제 그 후임이 일단은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일 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하나는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는 성향이 일단은 좀 비律기적일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권은 한 단계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말들이 많겠죠. 올해 거는 그대로 해가지고 인상될 수 있는데 내년 거는 왜 이렇고 성장률 예상치는 올렸는데 왜 또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또 디스인플레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는 거냐 설왕설래가 되는데 그게 지금 데이터 세트 내에서 연준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뭐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것도 보고 그러면 이게 또 주거비 제외 슈퍼코어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를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3월 이후에 또 최대폭 상승이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면서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의 의견들도 사실 언론들 외신들 보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 반응은 좀 다르고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됩니까? 볼 때 유가입니까? 주거비입니까? 뭐 어떤 걸 봐야 돼요? 일단 말씀해주신 슈퍼코어 쪽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어쨌든 그 코어 물가도 예상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주요 요인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 대비해가지고서 차량 가격이 문제였는데 신차 가격이 약간 빠질 걸로 봤습니다. 시장은. 네. 근데 오히려 실제 나올 때는 신차 가격이 약간 오른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훨씬 더 빠질 걸로 봤어요. 근데 중고차 가격에 빠지는 폭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 두 요인의 시장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나온 거의 차이를 딱 하면 코어 물가가 이제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량 가격 쪽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그 이제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맨하임 인덱스를 조금 후행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지금 맨하임 인덱스는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CPI에서의 중고차는 반영을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는데 반영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그 뭐 코어에 대해 가지고서 나오는 거 봤었을 때 그 중에서도 주거비 제외하고 슈퍼코어 하면은 거기에 차량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아니 이건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장해둔 떨어질 게 남아 있으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나온 거는 그거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슈퍼코어 쪽에 또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서비스 쪽인데 그렇죠. 서비스는 최근에 보니까 고용시장에서의 둔화가 완연히 나타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시간의 문제이다. 네. 그 다음에 하우징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전년 동기 대비가 드디어 이제 선행 데이터 집값 상승률을 보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전월 대비 데이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전월 대비가 이게 막 0.8% 이상씩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0.3%로 네. 전월 대비도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원 쪽에 대한 걱정은 정말로 좀 내려가도 괜찮지 않느냐. 다만 이제 딱 보는 건 그거죠. 전이가 될 거냐. 그 경로만 보고 아까 그게 말씀해 아니다라고 주신, 네. 하면은 근원 쪽에서 좀 자신감을 시장이 뭐 일정 부분 가지기 시작을 한 거고 특히나 또 간밤에 보시면은 그 이제 PC 물가 쪽에서 이번에 CPI 코어 쪽에서 약간 더 높게 나온 요인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항공료였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항공료가 네. 4.9% 전월 대비 네. 올라갔는데 근데 그 PC에서 항공료가 반영되는 거는 CPI께 반영이 안 되고 PPI께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PPI에 요번에 그 이제 항공료가 보니까는 그보다 훨씬 상승폭이 낮은 거죠. 그러니 지금 PC 물가 예상치는 바뀐 게 없거든요. 네. CPI가 그렇게 나왔어도. 그래서 이런 점들이 봤었을 때는 일단은 물가 쪽에 근원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자신감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근원 쪽이
그 이제 주거비 쪽에 디스인플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이 제일 지금 물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심리를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데에는 핵심이 되고 있다. 네. 이거 그런 식으로 데이터는 나오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다른 것들이 좀 높고 해도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FOMC 뭐 전후로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그 밖에는 또 어떤 부분들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이제 결국 경기 요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쪽에서 자잘하게 이렇게 부양책을 썼는데 그게 과연 효과를 발휘하냐? 지준율도 인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되는데 조금 네. 빨리 나온 네. 건데 일단은 정책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동성 관련된 데이터가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고 오늘 물론 뭐 소매 판매나 하드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정책이 전혀 효과를 못 본다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네. 근데 약간은 발휘를 하는구나 이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서 기업들이 정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싶었는데 지금 부채 관련해 가지고서 뭐 연장이나 이런 게 막 되면서 네. 일단 하반기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뭐 물론 몇 달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 경기를 나타내게 될 텐데 만약에 요 데이터들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재고 데이터도 나왔는데 재고의 그 증가율이 이게 막 20%도 넘어가면서 과잉 재고를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1%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재고 증가가 인플레나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봐가지고서는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의 조정도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의 재고 수준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일정 부분 발주나 그러니까 경기를 좀 더 좋게 네.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은 반등의 요인들은 점점점 저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좀 효과가 있는지 관련돼서 또 경기에 관련된 데이터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FOMC와 함께 봐야 될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광우의 포커스라이트 정광우 대표와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